네, 반갑습니다. 세 번째, 이제 다음 들어선 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고조 이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도 갑자기 뭐 등장한 건 아니고요. 원래부터 어느 정도 세력이 있던 사람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연과 양제는 이종 사촌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에서 당으로 바뀌었지만, 어찌 보면, 이종 사촌 간의 왕조가 바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장안으로 도읍을 해서 당을 건국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태종 한번 보겠습니다. 이세민이라고 하죠. 이 사람은 엄청난 성군으로 불리지만 실제 조선의 태종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형제들 다 죽이고 자기 아빠를 퇴위시킨 다음에 황제를 찬탈했던 그런 인물인데, 하지만 정치를 굉장히 잘해서 성군으로 불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당의 제도라고 하는 것들을 다 완성시켰던 인물이라고 보면 되는데, 삼성육부제를 마련을 했고요. 율령체제, 그리고 과거제 이런 걸 정비했고, 자, 제도 우리 쭉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토지는 균전제, 우리 앞서 봤던 균전제와 같은 겁니다. 성인 남자에게 일정한 토지를 나눠주는 이런 형태고, 그다음에 군사제도, 는 부병제, 평상시엔 농사, 농한계에는 군사훈련을 받는 이런 제도. 다음 조세제도는 조용조라고, 앞에 조는 토지세, 용은 노동력, 그리고 조는 특산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거두잖아요. 세금 내고 토지세 내고 또 노동력, 요역이라고 하죠. 여기의 형태, 그리고 특산물, 곡물 바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기본 틀이 이제 요 당나라 때 다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참 많은 왕들을 막 쭉 뛰어넘고 다 빼놓고 갑자기 세태 이렇게 나와가지고 무슨 말인가 싶은데, 이 당의 세태를 보려면 현종이라고 하는 사람을 봐야 됩니다. 일단 현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치를 굉장히 잘했죠. 그래서 실제로 엄청난 당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인물이기도 한데, 문제는 50대 이후로 정치에 손을 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손을 놓게 된 배경에는 누군가를 만나죠. 네, 양귀비. 양귀비에게 이제 홀릭되면서 정치를 완전히 손 놓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죠. 음, 그래서 8세기 중엽에 중앙에서 이제 정치에 손을 놓고 사치와 향락을 누리는 동안 지방에서 이제 절도사들이 엄청나게 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절도사라고 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는 군사령관이라고 했죠. 지방의 군사령관들인데, 단순하게 군사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행정권, 그리고 세금 징수까지 하게 되면서 하나의 이제 독립왕국처럼 막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인물은 바로 우리 여기서 보는 안사의 난이라고, 요 중심 인물이죠. 안녹산이랑 사사명이라는 사람이 절도사들의 난 이후로 이제 당이 더 무너지게 됐는데, 일단 요거 안사의 난부터 보면, 안녹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절도사 출신인데, 한 지방에 이제 절도사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지방을 두루두루 겸해서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병력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당시 당의 전체 병력의 한 37%, 한 40% 정도를 봅시다. 그래서 40% 정도 다 차지하고 있었던. 그래서 얘가 반란을 일으켜버리니까 진압이 안 되죠. 그래서 참 힘들었는데, 막 나라도 세우고 막 이 정도 돼요. 이렇게 성장했는데 참 말로가 아주 안타깝죠. 자신의 아들 안경서에게 죽임을 당했고, 그 다음에 그 안경서는 그 부하였던 사사명에게 죽임을 당했고, 그 다음에 이 사사명은 또 자신의 아들이었던 사조이에게 죽임을 당했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 내부에서 막 내분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진압이 됐는데, 문제는 이 안사의 난을 음, 겪고 나서 완전히 이제 당이 많이 쇠퇴하게 됐고 제도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같이 생각을 해둬야 되는데, 그래서 균전제 같은 게 이제 장원제로 바뀌게 되고요. 그러니까 장원제라고 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대토지 소유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균전제 안에서 농민들이 토지를 갖고 있던 애들이 다 뺏겨버린 거예요. 토지를 잃고 그런 식으로 해서 생계가 완전히 무너진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조세제도였던 조용조 이걸 이제 1년에 이렇게 막 내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양세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두 번으로 나눠서 낼 수 있도록 두 냥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뀌었고, 다음에 부병제는 기본적으로 징병이에요. 그래서 우리 얘기했잖아요, 막 수업 때도. 제가 군대 끌려간 이유가 바로 징병 때문이잖아요. 그런 이제 징병제였는데 강제로 이제 가는 거였는데 안 갑니다. 이제는 버텨요. 사람들이 막 안 가고 이러니까 군사들이 모자라니까 직업군인의 형태로 이제 받아들인 모병제로 바뀌게 됐다.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앙한간 또 외척의 대립 그리고 지방의 절도사들이 막 난립하면서 서서히 쇠퇴하고 있었고 결국 우리 항상 마지막 멸망은 농민반란이잖아요. 이때 농민반란은 바로 황소의 난이라고 합니다. 황씨 성을 가진 이름이 소예요. 그래서 황소의 난이 일어났고 이건 우리 최치원하고도 굉장히 연관 있죠. 토황소 경문이라고 황소에게 막 편지를 쓰기도 했죠. 자, 그 황소의 난인데 이 황소의 난도 꽤 오래 갔습니다. 한 10여 년간 이어졌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농민 반란이었고 얘도 이제 나라를 세우고 굉장히 성장을 했어요. 그랬는데 부하였던 주온이라고 하는 애한테 배신당하면서 결국은 도망가다가 자살하면서 생을 마감했고요. 그 주온이었던 놈이 당의 절도사가 되면서 황제에게 전충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절도사 주전층이 이 황소의 부하였던 주온이라고 하는 인물, 동일 인물. 그러니까 황소 자기의 위에 상관이었던 이 황소를 이제 팔아먹고 자기는 절도사라고 하는 관직을 받게 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때 전충이라고 하는 게 우리 뭐 완전하다 전체할 때 그 전자에 충성할 충자거든요. 그래서 충성을 바쳐라 뭐 이런 거였는데 그걸 무시하고 한 번 배신한 놈 또 배신하는 거죠. 그래서 절도사 주전축은 아예 당을 멸망시키고 후량이라고 한 나라를 세워버립니다. 그러면서 당은 멸망을 해요. 넘어가기 전에 문화나 뭐 이건 안 하니까 넘어가고요. 요거는 봐야 된다고 했죠.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됩니다. 공통된 문화 요소는 한자, 유교, 불교, 율령 이렇게 해당이 되고 같이 이 당 문화의 영향권이 있었던 게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북부, 베트남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일본의 가나 문자라든지 뭐 베트남의 쯔노 문자 이런 것들이 한자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베트남 이제 하노이에 가면 문묘라는 게 있다고 했죠. 그래서 공자를 모시는 사당 이제 이런 게 막 존재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공통된 문화 요소를 다 지금 누리고 있고 우리도 지금 한자, 유교, 불교 이런 거 다 남아 있죠. 다음 당의 장하성을 본따서 만든 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이제 그 다음 송을 봐야 되는데 그 전에 당 멸망 이후에 이제 5대 19이라고 하는 분열기가 한 60여 년 정도 나타납니다. 여태껏 봐왔던 분열기보다는 좀 짧죠. 그래서 아주 짧은 분열기를 거치고 다시 이걸 재통일한 게 바로 송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 이 송을 건국한 사람은 조광윤이라고 이름은 뭐 중요한 게 아니지만 절도사 출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절도사는 우리가 여태껏 봤듯이 굉장히 힘이 막강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력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이 나라를 건국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통일 이후에는 이 절도사들의 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절도사들의 힘을 좀 줄이는데 굉장히 주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이 왜 나타났는가를 같이 이해하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황제가 군사, 행정, 재정 등 국가 권력을 장악하도록 했고, 그리고 문치주의 정책을 실시하죠. 이게 이제 완전히 절도사들의 좀 권력을 좀 줄여보고자 했던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문관을 되게 우대하고 과거제를 강화하면서 그 결과로 이제 이때 뽑혔던 이제 애들이 사대부라고 하는 사회를 형성하게 됐고, 황제권도 강화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자기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조광현 입장에서는 정책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는데, 문제는 너무 지나치게 이제 문치주의를 하다 보니까 군사력이 약화되는, 절도사들이 사실은 곧 군사력을 갖고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얘들이 약해져 버리면 군사력도 같이 약해지는 이런 상황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여태껏 우리 쭉 보면 중국이 이제 다른 이민족들을 정복을 하고 자기가 이제 조공을 받고 책봉을 해주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자기들이 위에 있는 존재였다면, 송 같은 경우는 문화적으로는 엄청 발달해요, 사실. 네, 문화 경제적으로 발달했는데 대신에 이 문치주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절도사의 권한이 너무 약해서 군사력은 가장 약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민족들에게 얘들이 평화의 대가로 공물을 바치는, 조공을 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막대한 공물을 바치고 평화 유지를 대가로 이렇게 지불했기 때문에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부족한 이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왕안석이라고 한 사람이 개혁을 시도합니다. 이걸 신법이라고 해요. 새로의 신자. 그래서 개혁을 시도했지만 보수파의 반대로 결국 실패를 했고요. 이렇게 국력이 약화되고 있다가 송이라고 한 나라는 이때 우리는 고려 시대죠. 우리는 그래서 고려도 쭉 보면은 대왕쟁을 계속 겪잖아요. 참 이제 거란, 여진, 몽골 이렇게 막 침입이 들어오는데 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랑 막 경쟁하고 있다가 요를 이제 없애려고 이 금을 끌어들였는데 오히려 금한테 화북 지역을 뺏기고 양쯔강 이남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죠. 이걸 이제 남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딴 거는 우리 안 본다고 했지만 과학기술의 발달 요건 봐야 된다고 했죠. 성인 3대 발명품 화약, 나침반, 활판, 인쇄술. 요거는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렇게 막 영향력을 많이 끼쳤지 못했다 할지라도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유럽에 전파되면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아이들입니다. 화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유럽에 전파가 되면서 유럽의 기사계급이라고 하는 애들이 막 칼 들고 막 설치다가 대포 한 방 맞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화약이라고 하는 게 전파되면서 중세 부터 굉장히 세력을 떨치고 있던 기사계급이 완전히 몰락을 해요. 그리고 나침반이라고 하는 게 발명이 되면서 원거리 항해가 가능해졌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유럽 애들이 원거리 항해를 해서 대항해 시대, 그래서 식민지에 막 개척하고 오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음 활판 인쇄술은 우리 나중에 종교개혁 얘기할 때 좀 같이 연관돼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보광조라고 하는 애들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정보광조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북방 유목민족 애들 생각을 하면 되는데 걔들이 세웠던 앞에도 여러 제국이 있었지만 그걸 정보광조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걸 정보광조라고 하는 이유는 한족 이제 한족들을 정복해서 나라를 세운 왕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지역으로 들어와서 한족을 지배해서 나타났던 왕조, 그래서 정복 왕조. 대표적으로 요, 그리고 서하, 그리고 금, 몽골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공통점이 있다고 했죠. 독자적인 문자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점이랑 그리고 이중 통치 체제라고 하는 게 나타났다고 했죠. 그래서 자기들 원래 이 유목민족들은 그대로 이제 부족제를 전통을 살렸고 그 다음에 농경민족, 지배하는 농경민족에겐 9년제로 이렇게 다스리는 이중통치체제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요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